오픈 교육 채널. 독서 클리닉의 이해 연수에도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읽기 장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경학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정신과를 통해 적정 진단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시면 읽기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해당 학생을 병원으로 안내를 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점검은 약식 검사들을 활용하는 건데 진단이라든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들은 앞에서 제시를 했던 BGT라고 하는 검사, 그리고 단어 읽기 목록 과제, 그 다음 나아가서는 빛 민감성 자가평가 설문지라든가 등등의 검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검사들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숙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외의 문제들은 전문 의사에게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강의 들으신다고 힘드시죠? 저희는 그동안 독서 상담에 대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코칭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이미 2개의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독서 클리닉에 대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료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학습을 하실 차례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는 독서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이미 2가지를 완성을 하신 상태이고 나머지 2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클리닉과 치료 쪽은 조금 더 심도가 있는 분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쪽에 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문제의 범위가 훨씬 더 크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제가 다루어드리는 부분들은 또 한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론적으로나 또는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더하셔야지만이 이해도 하시고 뒤에 접목을 시키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3강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의를 이야기 드리면 독서 클리닉 이야기 쉬우시라고 2개를 먼저 쪼개서 개념을 잡아보았습니다. 독서는 보통 책을 읽다라고 순화가 되어져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클리닉은 우리말로 옮겼을 때 진료소, 진료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다룬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의를 내리면 사람들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시설, 그런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단어를 붙이게 되면 독서 클리닉이 되는데 독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읽기 행위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어려움들을 진단하고 도와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범위는 주로 읽기 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 가운데에서 가장 명확한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야들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읽기 장애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기 장애는 학습장애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학습장애에는 크게 읽기, 쓰기, 산술장애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즉, 그 3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든 잘 안 되게 되면 학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학습장애에 그 3가지를 묶어 놓았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3가지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읽기장애가 특히 더 어려움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거의 시작은 읽기고 이해이거든요.
따라서 읽기 장애가 가장 큰 장애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방 이야기 드린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보자면요. 읽기장애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인데요. 개인의 읽기 발달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학령, 즉 학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11살 4학년 이렇게 보통 칭하게 되는데요. 그런 학령, 그 다음에 시간적인 발달 등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정도의 나이면, 이 정도 학년이면 이만큼 읽어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애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장애들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은 하나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한 개인에게 문화적, 언어적, 교육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앞서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요. 성취 수준이 개인적인 그런 기대 수준보다 좀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능 검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능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낮다라고 한다면 이 장애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기본 전제에서 지능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겠죠. 이미 지적인 장애라든가 등등으로 분류가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읽기라든가 학습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야기 드릴 내용은 사람이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소인에 대한 측면들입니다. 즉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읽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인데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겠죠. 읽기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필요한 능력은 안구 눈 조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눈 활용을 하겠죠. 그렇죠? 눈의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눈이 먼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페이지에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분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이 보통은 먼저 가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뒤따라가면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따라가면서 멈춰있는 시간이 많거나 정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또는 비약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당연히 능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즉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역, 미음이 있으면 감이라고 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활자의 모양을 보고 읽어낼 수가 있는, 의미를 아는 그런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휘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단어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어휘, 단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읽기를 하고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단어를 먼저 외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문장을 알아야 전체 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문법력입니다. 문법.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문장 이해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계속 이제 이게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판력, 나아가서는 한 편의 글을 읽고 감상하는 능력도 한 사람의 읽기 능력의 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읽기에 대한 장애에 부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기억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시를 하는 것도 잘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들도 금방 잊어버리고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해한 사항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해를 못한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해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행을 잘 못하는 면들을 보인다는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슷한 이야기인 건데요. 금방 읽은 거, 금방 내가 참여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답을 잘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언어든 글이든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도 잘하지 못한다. 또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결국 자신감도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특징이 또다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습에 대한 면도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읽기가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은 집중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에 대한 능력, 주의력, 범위가 좁은 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아가서는 새로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도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주의력의 범위가 좁다라고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흥미도 많이 없는 굉장히 제한된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읽고 쓰는 데에도 흥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요, 학습이든 독서든 이런 거에 대한 흥미가 좀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발휘가 못 되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기 부진이 있는 아동들의 진단에 대한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방식은 호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방식입니다. 자, 크게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형식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형식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를 더한 평가 방법인데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진단에서의 목적은 그 사람을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보통 읽기 장애와 부진에서 쓰는 검사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어 읽기 목록 과제라고 해서 실제로 단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차례대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단어에서 오류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발음을 해보라고 한 뒤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합니다. 총 개수를 해서 몇 개 이상이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는 검사는 BGT라고 불리는 검사인데 전체 그 영문을 이야기 드리면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라고 하는 그 전체 그 검사 내용들을 요약을 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벤더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형태를 활용하는 검사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림 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따라 그리라고 하는 지시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책을 읽어낼 때에도 당연히 눈이 먼저 쓰인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그와 동시에 이 눈에서 확인한 그런 정보들이 뇌로 가야 됩니다. 즉 시각과 지각의 협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떤 그림을 제공을 한 다음에 종이를 주고 제가 보여주는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려보세요. 모사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시를 하는데 당연히 시각과 지각이 협응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왜곡을 심하게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형태입니다만은 그거를 다르게 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많은 읽기 장애인인 학생들이 이런 유형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정작 이제 이 아동들은 그것을 맞는 것은 이라고 지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데에서 확인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 맥락으로 그림 카드를 제공해주고 따라 그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GT라고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측면들이 있는데요. 크게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진단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방법들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 감각을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 감각은 보통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두루 쓴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VAK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즉 시각, V, A, 청각, 그 다음에 이제 K는 운동 감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무엇이 있냐면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보통의 사람들은요. 왼쪽에다가 참고할 자료를 놓으시죠. 그렇죠? 뭐 책이든 학습지든 이런 것들을 놓으십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다 연습장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메모했던 부분이라든가 밑줄을 그었던 내용들을 다시 여기다가 옮겨 적죠. 그러려면 먼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손으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세 가지가 쓰이고 있죠. 눈으로 보는 시각, 내가 중얼거리면서 듣는 청각, 그리고 손을 움직이면서 쓰고 있는 운동 감각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감각을 두루 쓰고 있다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거를 줄여서 VAK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방법은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그런 복스타고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인드맵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 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운데에 주제를 하나 적습니다. 그러한 뒤에 가지를 뻗어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워주고자 한다 라는 그런 목적을 많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원칙적인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가운데에 적고 단계를 이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이어가도록 계속 이제 가더라도 처음 주제와 그 맥락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겨울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다음에 눈, 뭐 눈사람, 뭐 장갑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겠죠, 그렇죠? 단계를 이어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단계에서는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인드맵은 유창성을 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가, 떠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확인은 가능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사고력을 키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주제를 정한 다음에 처음의 주제와 계속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연결을 짓는 방식을 통해서 복사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크게 읽기 장애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는 다 감각을 쓰는 그런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인드맵, 생각 그물을 쓰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쓴 자료가 신문입니다. 신문. 다양한 기사가 실리고 그림과 또 뭐 도표, 그래프 등등이 많이 있는 신문들을 활용을 한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예들은 다음에 사례를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장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독서 클리닉이었죠. 먼저 정의는 그랬습니다. 독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고 클리닉은 진료소. 그래서 이미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 분야에서는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분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그런 진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어서는요, 치료에 대한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조금 어려운 분야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고 정말 도움되는 작업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좀 청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독서 클리닉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뜻이고 클리닉은 진료실로서 질환이나 심리적 장애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진단 및 치료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독서 클리닉은 독서를 바탕으로 질환이나 심리적 장애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진단 및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서 클리닉은 주로 읽기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읽기장애는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읽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읽기장애는 개인의 잠재적인 읽기 발달이나 학령, 시간적 발달 등에 비하여 읽기 성취 정도가 기대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문화적, 언어적, 교육적 경험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한 읽기 성취 수준도 개인이 이론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 읽기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읽기 능력의 소인으로는 안구 운동 조정력, 독자력, 어휘력, 문법력, 문장 이해력, 비판력, 감상력이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